뭐 올해 한 번을 할지 두 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분명히 부담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유입되는 자금이 일단 긴축을 가다 보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왜 올릴까냐라는 부분은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때 주식시장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거는 한 번도 경험적으로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금리는 내가 차입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또는 앞으로 남아있는 주가의 상승 기대율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얻는 기대 수익률보다는 차입 비용이 높게 됩니다. 그럴 때는 흔히 얘기하는 주식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근데 아직은 금리라는 수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소폭 인상을 시켜도 이런 쪽까지는 진행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아까 중요하게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유동성의 흡수 정책인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뭐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다양한 자산 가격들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물론 경기가 좋아졌다는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동성 증가에 의해서 나타났던 주식시장의 예를 들게 되면 PER이라고 하죠.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그런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까지 높아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대신 뭐 기업들의 이익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뭐 금리 인상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반기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일단 뭐 금리 인상이 뭐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른 변수들을 좀 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뭐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는 정책 변수니까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이익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올해 예를 들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전체 영업이익이 225조 원 정도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5조 원이면 2018년도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달성했던 영업이익이 한 19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가 되기는 하는데 다만 상반기 때 좋고 하반기 때 나쁘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익의 총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반기 때 대략적으로 한 115조 원하고 하반기 때 110조 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익의 총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위험 요인이라는 생각을 갖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한국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그 IPO를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좋은 기업들도 많고 성장성도 대단히 높게 평가받는 기업들이죠. 그런 쪽으로 또 한편 산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쪽들이니까. 근데 이제 약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들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큰데 이익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왜 지수라든가 주가를 계산을 하실 때 주당 순이익이 하나 필요하시죠? EPS라고 불리는. 근데 EPS가 그럼 늘어날 거냐? 아니면 줄어들 거냐라는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볼 때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시가총액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은 많습니다. 주식수는 많은 거죠. 근데 이익이 예전에 있었던 그 비슷한 규모의 기업의 이익보다 적으면 이게 주당 순이익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해당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은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가격의 좀 악재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지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또는 다른 쪽의 한편의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1000 돌파했을 때도 한동안 쭉 박스권 가다가 또 2000 돌파한 다음에 또 박스권 가다가 이번 3000을 돌파했는데
혹시 그게 또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뭐 이렇게 관측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대표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뭐 재현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느냐인 거고, 그래서 이 박스권이 재현이 됐을 때 나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나도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두는, 혹은 그 이하의 성과를 거두는 게임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시장이 어떻게 됐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면은 나는 나대로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거냐, 그거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체로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시장이 좋아야 하고, 그 중에서 잘 갈 섹터를 골라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좋은 주식들을 또 골라야 되고, 뭐 이렇게 탑다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이 관점으로 보면은 시장이 좋을 때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좋은 섹터를 골라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런 의사결정들, 그러니까 매크로를 전망하고 타픽 좋은 섹터를 전망하고 이런 의사결정들이 별로 좋은 성과를 돌려주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시장이라는 거는 개별 주식들의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전체 시장의 등락을 무시하고 이겨낼 수 있는 회사들을 내가 잡아낼 수 있다면은 오히려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얘기가 좀 옆으로 돌았는데 아무튼 그 코스피가 다시 뭐 3,000박스권에 앞으로 한 5년, 10년 머무른다?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거냐의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펀더멘탈리 보면 지금 코스피 순이익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한 180조 정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15조 정도는 그 네이버 제트홀딩스 가져오면서 일회성 이익이 한 15조 정도 붙어 있는 거고, 그걸 빼면은 165조인데 165조에서 지금 코스피 전체 시총이 한 2,26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11배 후반이에요. 뭐 한 2023년, 24년 돼서 뭐 한 200조, 220조 이렇게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뭐 한 연 5에서 10 정도는 꾸준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만큼 증시가 오르지 않았다면은 언젠가는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상승 압력을 누적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펀더멘탈을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의 코스피 위치가 뭐 되게 부담스럽다거나 뭐 지금 이제 곧 뭐 급락하고 반토막이 날 것 같으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돼,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뭐 너무 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게 뭐 이렇게 편하게 다들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개별 종목을 봤을 때 이게 싼지 앞으로 많이 오를지 이거 판단을 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측면을 좀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약간 싸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좀 되게 많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고, 또 수많은 투자자들을 함정에 빠뜨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싼 게 더 싸지는, 싸다라고 들어가면은 그냥 계속 더 싸거나, 아니면 그냥 영원히 계속 싸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싸다 비싸다 보다는 기본 관점은 이 회사가 가치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가, 혹은 가치를 파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경영진이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가, 일단 이걸 먼저 보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가치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정해진 값이 아니라 어떤 변화 방향에 대한 표현이다. 뭐 예를 들어서 가치가 연간 10% 정도의 속도로 계속 커져가는 그런 회사를 내가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 10%의 기대 수익률을 약간 연 7 정도로 낮춰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인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근데 가치를 파괴하는 중인 회사다? 근데 뭐 일반적인 관점에서 뭐 되게 싸다. 예를 들어서 뭐 PBR이 한 뭐 0.5배다. 근데 가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 경영을 계속하는 회사라면은 그 회사의 가치는 나중에 결국 빵원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PBR 0.5배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를 볼 때는 이제 가치를 파괴하는 형태의 경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모종의 압력에 의해서 다시 가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경영 행태가 바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는 뭐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거죠.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은 더 좋은 주식은 나름에도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건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뭐냐면 시장의 평균 수준보다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회사들은 2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 산업에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이런 품목들이 꽤 많아요. 바이오도 있고요. 더 나가서 화장품도 들어있습니다. 로봇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성장 산업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주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에 있는 기업들에 있는 좀 비싼 주식들.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당연히 비싸죠. 이런 회사들은 어떨 때 사면 좋으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가격이 폭락한 시국에 이런 성장주들을 사야 되는데 그 성장주들의 특성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브랜드 파워입니다. 요건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안타깝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루이비통 헤네시그룹 같은 회사입니다. 아니 이 불황에도 가격을 인상하는 또는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에 있는 CMO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런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가격 인상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한다. 불황에도 가격을 이렇게 인상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신제품 나올 때마다 아무리 뛰어난 모델인 거 알지만 불황의 가격을 인상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엄청 충성심을 가진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 갈 길이 먼 게 이 부분은 한국 기업들 중에서 딱히 떠오르는 회사가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이제 두 번째부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네트워크 기업들입니다. 이 네트워크 기업들이 이제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회사가 쳐놓은 건물망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를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바로 알파벳. 우리 유튜브 환경이 없으면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지주회사 이름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다면 또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채널이 없다면 그리고 더 나가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페이라든가 이런 결제망이 없고 라인이라는 또 메신저망이 없다면 과연 상거래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거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웠겠죠. 이런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여기를 벗어나서는 사업하기 되게 어려운 기업들은 우리가 참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미국에서 찾아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같은 이런 이 회사의 라이센스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업하기 어려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참 좋은 회사이고 불황이 와서 시장이 다 붕괴되고 이제 정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 제일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회사들 아닌가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같은 경우도 되겠죠. 그러나 거기는 대안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백신 생각해 보세요. 모더나나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백신의 라이센스 특허를 피할 방법들은 찾기 진짜 어렵습니다. 독점적인 특허 독점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이 부분이 좀 약하죠. 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생태계들이 형성되고 특히 20대 수출 품목에 이 바이오 관련 제품들이 이제 들어올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들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희망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일단 요걸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값싼 제품을 만들어내는 경쟁력입니다. 아마존이 바로 떠오르고 코스트코가 떠오르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떠오르죠. 불황에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싼 걸 좋아합니다. 왜?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고 더 나가서 이 불황을 만들어냈던 요인들이 테러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전쟁 같은 게 있어서 외부 활동들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미래 소득 전망이 감소했다 싶을 때는 싸게 뭔가 제품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회사들을 우린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은 우리의 생활 대부분을 보내게 만들어주는 회사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플랫폼 회사. 그러니까 저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아마존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카카오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선물하기. 생일을 맞이한 친구한테 생일 선물할 때 우리는 언젠가부터 거기를 쓰고 있고 거기 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뭔가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게 되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또 플랫폼 기업을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넷플릭스나 우버 같은 회사들이 이거를 떠나서는 고객을 찾을 수 없는 또는 여기를 떠나서는 새로운 콘텐츠들을 찾기 어려운 기업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네트워크의 특허 그리고 플랫폼이 다 가지고 있는 회사는 더 비싸겠죠. 그러나 일단 이 플랫폼 장사를 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놔서 이 장터를 벗어나서는 고객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쿠팡도 여기 들어갈 것 같고요. 이런 회사들이 불황에 값싸게 거래될 때 이럴 때 우린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주 크게 저는 5가지라고 했지만 결국 불황에도 성장하고 매출을 꾸준히 유지하며 또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이런 상품 테두리 안에서 소비하게끔 만들어내는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불황에 투자해야 되는 성장주의 리스트의 최우선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약간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 장이 나빠질 때 매수하면 좋은 종목은 어떤 쪽입니까? 이게 뭐 불황에서 매수 신호는 아까 제가 3가지 드렸죠. 환율이 급등하고 대주주가 매수하고 배당도 인상하는 회사가 성장주라면 이거 진짜 좋은 거죠. 금상첨화네요. 예, 금상첨화인 거죠. 근데 그런 회사는 안 빠지지 않아요?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하실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가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이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화이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갈구하잖아요. 이 회사가 2020년 연초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는 강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 주가가 거기서 35%가 빠지더라고요. 또 루이비통은요. 예, 거의 50% 빠졌어요. 삼성전자 3만 전자 됐었죠. 우리는 그때는 이게 안 보여요. 예, 세상이 망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수급이 되게 나빠져요. 왜 수급이 나빠지냐 하면 돈을 빌려 투자하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 빚을 갚지 못하면서 그걸 이제 마진콜, 영화도 있죠.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추가적인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에 반대매매 나갑니다. 반대매매가 뭐냐면 아침 시가로 그냥 시초가로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다 팔고 그 빌려준 돈을 강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는 그러니까 언론에 반대매매 혹은 신용청산이라는 뉴스가 들릴 때는 제가 지금 이야기했었던 거 있죠. 바닥의 신호에 매수해야 되는 또는 주가가 폭락할 때 매수해야 되는 기업들의 특성을 한 번만 기억하시면 그 기업들 중에 안 빠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회사도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그때 잘 안 빠졌어요. 그러나 다른 회사도 굉장히 많이 빠진 회사 제가 리스트를 드렸잖아요. 그런 회사들 중에서 점검하셔서 이렇게 매집의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 외풍에 약한 경제라서 수출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급등하고 또 외국인 매매에 따라 시장이 등락하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는 2, 3년 주기로 항상 와요. 그 오게 될 때 준비된 분들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멘탈이죠.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주식을 사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루기 위해서 우리 이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제 지식이죠. 어떤 회사들이 그 뒤에 유망한가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놓고 또 만에 하나 시장이 폭락했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의 리스트 또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공부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다음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달리 미국 증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경제 흐름과는 또 약간 좀 다른 모습인데 네. 일단은 이렇게 흐름이 좋은 요인은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네,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너무 쉽게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기본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경영학개론에 아니면 언론에 첫 번째 시간이 답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의 목적은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떤 경영의 목적이거든요. 예. 주식의 극대화라는 건 결국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가장 꾸준하게 올라갔던 이유, 저는 결국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한 45% 정도 예. 이익이 늘어날 거고요. 내년은 아마 좀 줄어들겠죠. 내년은 한 20% 내외가 플러스 날 거 가능성이 커 있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꾸준히 추세인데 이런 추세가 당장 작년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길게 보면 다우지수는 생긴 지가 125년 정도 됐고요. S&P 500은 시점마다 다르지만 90년 정도 됐고요. 나스닥은 50년 정도 됐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업다운이 있었지만 꾸준히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어떤 매력? 그것이 가장 큰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한국도 좋죠. 저는 한국도 좋아하지만 한국은 업다운이 좀 심했던 것이 있겠고요. 거기에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을 한국에서만 시각을 보지 말고 약간 벗어나서 보면 삼성전자의 영향이 워낙 컸던 겁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 차지하고 이익의 변화가 크니까 삼성전자의 하나 움직임, 시계에서 반도체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의 등락이 있었고요. 사실 2013년부터 17년까지 아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뉴스 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게 박스피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그 박스피는 전 아주 10초 만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박스피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주당 이익이 코스피면 코스피의 이익이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 업다운이 좀 있었거든요. 그 하나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어떤 독보적인 것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대비 카카오도 늘어나고 네이버도 늘어나고 이래서 했지만 크게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그룹 하면 거의 40%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워낙 컸죠. 그런 걸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은 꾸준하게 이익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의 장점이라고 보면 소위 창의적인 혁신적인 기업이 미국에 많이 몰려있죠. 네. 어찌 됐건 간에. 그러니까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좀 출발점이었고 바로 그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보면 이제 대표님도 그러시는데 네. ETF 투자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 투자보다도 ETF 투자가 더 뭐 좋은 점이랄까 네네. 유리한 점 이거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ETF라는 거는 이제 상장돼 있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주식같이 사거나 팔 수 있는 펀드라고 이제 그 정도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계로 말씀드리면 내가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내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진짜 100%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그 주식을 사시면 되겠어요. 그 주식 직접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나는 100% 확신이 좀 적어. 예. 대신에 나는 어떤 트렌드나 예. 아니면 한국말로 정확히 하면 한국에서는 테마라고 얘기하죠. 네. 테마나 섹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럼 그 섹터나 트렌드가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은. 예. 한국도 상당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유동성이 샀다 팔았다가 쉬운 것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적은데 미국은 쉽게 해서 2,100여 개의 ETF가 미국에 존재합니다. 지금. 2,100개요? 네, 얼추 그렇게 나옵니다. 매일 막 엄청 많네요. 엄청 많고 물론 거래가 잘 되는 것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2,000개가 이렇게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아니 여러분 직접 못 찾으시면 여러분들 거래 증권사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난 그것도 잘 모르겠다. 예. 잘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전기차가 지금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예. 테슬라는 너무 비싸고 테슬라보다는 앞으로 BMW나 현대차도 이제 많이 할 것 같아. 예. 그럼 그런 쪽을 같이 하려면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 인공지능 관련된 비즈니스가 좋아지면 인공지능 관련된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습관적으로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주가 뭐냐고 찾지만 알고 보면 그게 돈 버는 것보다는 테마로 엮이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P 500 기업들은 정확하게 수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하는 ETF가 있다? 그럼 그런 거 하면 되기 때문에 ETF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머리 아프다 그러면 지수를 할 수 있죠. 지수. 그게 S&P 500도 가능하고 다우도 가능하고 말씀하셨던 QQQ 같은 나스닥도 가능하고 있겠고 또 좋은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도 좋지만 더 위험하잖아요. 주식 투자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채권도 좀 하고 싶은데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 주식과 채권도 같이 들어가 있고, 또 아니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의 전 세계를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전 세계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ETF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정말 괜찮죠. 그래서 ETF가 많다라고 보고 있죠.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거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제가 항상 모든 측에 쓰는 결론 담아 말씀드리면 3단계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 주식 투자가 아주 위험하지는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지만 아주 위험하지 않는 거를 3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3단계. 3단계. 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유럽 주식이건 간에 첫 번째는 그 기업, 그 섹터, 그 나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예.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 네. 그 뭐 하는지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을 잘 설명을 안 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해가 들어가야 되고요. 맞아요. 예. 그 이해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만 갖고는 안 되고, 알지만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해 다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예. 확신이 없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항우 장사라도 머리가 아픕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 톰과 제리 이렇게 만화 기억하세요? 그러면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악마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거 손절하고 빨리 저거 옮겨 타야 돼. 그런 수많은 소리에 자기 스스로가 굴복하죠. 예. 누가 어떤 얘기가 됐든 간에 잊어버리고 예.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본인 다 괜히 내가 그걸 했다는 얘기를 하고 후회하죠. 그래서 이해만 된 것뿐만 아니라 확신해야 돼요. 이해는 했지만 확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이해하고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해하고 확신하면 세 번째만 여러분들 꼭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요, 시간.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시면 예. 저는 주식 투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는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나오면 주가 떨어지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주식 투자 위험하지만 확률을 0.1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이해와 확신, 그 다음에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